네,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초 수강생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 8강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 하면 요즘에 아주 시끌시끌한, 그죠? 후원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 얘기를 우리가 빼놓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요즘에 아주 이슈가 될 정도로 시끌합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후원금 뭐 이런 거 많이 기부금 많이 내시죠? 그죠? 이렇게 뭐 대지정통에 있는 거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또 익숙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에 내가 사용했었던 부분이 내가 낸 이원분, 소위 말하는 푼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돈에 있어서 그죠? 용처를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 용처를 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부분은 나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돈을 내주는 사람한테 이 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람한테 도왔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디 어디에 썼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게 되면 나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많은 기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후원금에 대한 용처 그리고 증빙 이런 부분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횡령의 혐의를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아주 매스컴에서 뜨겁게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정부에서 주죠. 그래서 여가부 장관이 이 보조금 작업의 절차상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계좌로 우리가 일반 후원자들한테 계좌로 돈을 받는데 보편적으로 근데 이게 법인명의 계좌가 아니라 개인의 계좌로 모금을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거죠. 기본적인 그러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내가 기부라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듭니다. 이러한 걱정이 실제로 보면은 왜 이렇게 자기가 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용처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모호하다, 두리뭉실하다, 소위 얘기하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후원자들, 기존에 냈었던 이 후원자들의 이러한 후원을 끊는 이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면 또 이런 여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지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알고자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부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문제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성 있게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처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재정관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관리는 예산에 의해서 쓰여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예산 배분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모금회라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라고 하는데요. 재정관리는 돈 관리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그죠? 소에게는 예산을 수립하고 어디다 썼는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그리고 쓴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해서 정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진짜 잘 썼는지 그 품목에 대해서 썼는지를 이렇게 평가, 심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재정관리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예를 들면
엉망진창이에요. 잘못됐어요. 뭐 개인 계좌로 쓰고 뭐 용처도 못 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평가가 잘 이루어지면요. 그죠? 다시 답습을 안 해도 되잖아요. 시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어떤 논리에서인지 이것이 이제 평가가 이렇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번에 여가부 장관도 사과한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차상 이런 과정상 이런 부분에 평가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 관리라고 하는 것의 자원, 재정 자원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면 재정 예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뭐 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을 주게 되면 수입과 지출로 나누는데 똑같은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통장을 다 달리게 해야 돼요. 지출과 관련된 부분도 그죠? 지출 항목에 이렇게 예, 예산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다양한 자원, 재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조직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면 기관 관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기관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부분에서 재정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이러한 측면에서의 재정 자원의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재정 자원 예산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산은 통제 의미, 재정 관리, 얘는 예산이라고 하는 걸로 수립이 된다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은요,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시간이 규정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수익과 지출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산으로 규정된 그것을 우리는 예산이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느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그죠? 세입과 세출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입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온 돈을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통장을 다 따로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관 항목에서 입법 과목이래요. 입법 과목 이렇게 정하고요. 또 관 항목 여기서는 이거는 세출 과목 이렇게 얘기를 행정 과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 과목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하게끔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로 이제 시설이다라고 하면 시설에서 아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입소 비용이잖아요. 그걸 수입으로 잡잖아요. 그죠? 그 밖에 그 안에서 소위 얘기하는 경영 수익 사업을 하다가 돈 벌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이다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뭐 물품 팔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사업 수입으로 잡힙니다. 또 정부에서 주는 돈 이런 부분은 보조금 수입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요. 또 후원자들한테 받는 돈은 또 후원금 수입을 해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항목별로 관 항목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세입을 이렇게 편성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편성을 모호하게 예를 들면 뭐 보조금을 뭐 후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조금을 끌어다 쓴다라든지 또 사업 뭐 입수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걸 막 섞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정부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어디다 썼는지 용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런 항목이 이제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세출과 관련된 부분은 쓰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늘 들어가는 거. 이거는 경직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라든지 또 부채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나가는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건비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조직 공식적인 이러한 근로자들한테 나가는 돈을 우리는 보통 인건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뭐
불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친인척이 들어왔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이렇게 타가는 경우, 아니면 뭐 이사 외를 구성해가지고 부인, 아들 이런 명으로 인건비를 이렇게 청산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도 그러한 부분, 엉뚱한데 이 돈을 썼는지 부당하게 썼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항목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예산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는 1회계 연도라고 하는 기간을 둬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안에 수익과 지출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지 예산 항목에서 빠지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예산으로 잡혀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련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편성이라고 하는 거, 확정이라고 하는 게 이사회라고 하는 이런 거에 이러한 심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한 다음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편성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 조직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러한 예산의 원칙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산의 원칙 하면 이렇게 5가지의 원칙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즉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산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 왜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의 부분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료성인 건데 모호하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원과 지출 이 부분이 목적에 맞게끔 썼는지 명료하게 그 부분을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엄밀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하고 우리가 예산은 가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예정된 예산인데 그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 그럼 괴리가 생기잖아요. 야, 예를 들면 뭐 그 현장에서는 쓸 수 있는 1,000만 원 가져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근데 예산 책정은 100만 원밖에 안 됐어. 그러면 그 사업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와 가깝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고 또 너무 동떨어지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운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주 엄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예산을 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짜는 이유가 좀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엄밀성에 위반되는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사전 결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결정이 안 된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은요.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죠? 이렇게 1월 1일이 개시일입니다. 개시. 그리고 우리가 2020년이다라고 하면 2019년 12월 31일 전까지 이렇게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돼야지만 그죠? 예산으로 책정이 돼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그것도 12월 30일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1월 1일부터 개시를 하려면 12월 31일까지는 결정이 돼야지만 이 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산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정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입이나 지출에 있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사항별로 명확한 한계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쓰는 돈은 예를 들면 우리 집으로 치면은 학생한테 입학금을 주는
내도록 했는데 입학금이 어떻게 해요? 입학금 입학 시기하고 맞아야 떨어져야 되는데 졸업 나중에 뭐 예를 들면 한 5월, 6월 달 이 부분을 냈다라고 하면 이 시기별로 안 맞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한정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빙을 내지 못하고 실제로 이렇게 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개성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공개성, 한정성, 용률성 뭐 대부분 다 이런 것 다 걸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번 저게 저런 이런 문제였구나. 예산 원칙 중에 이런 부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런 불상사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산을 결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회라고 하는 것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국회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본 예산, 그리고 준 예산, 그리고 수정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이걸로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본 예산이다라고 하면 본 예산, 당초 예산을 본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초 쓸 수 있는 예산, 결정된 예산, 어디로부터 통과된 예산이냐라고 하면 국회로부터 당초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허가된 예산, 이거를 우리는 본 예산 또는 당초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초 예산이라고 하는 이 본 예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기. 우리가 1월 1일부터 그죠? 개시가 되죠. 개시. 그런데 국회 승인을 주로 이제 90일 또는 120일 이전에 승인을 이렇게 이거 돈을 쓰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냅니다. 국회.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90일이죠. 여기가 120일. 그러면 120일 이전까지는 이게 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 후에, 그죠? 통과가 된 후에 1월 1일부터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여기서부터 쓸 수 있는 돈을 우리는 본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산.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당초 예산, 본 예산,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최초의 예산을 본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 예산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는데 국회 통과가 안 됐어요. 그죠? 개시 전까지 국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개시 통과가 안 됐으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써라라고 하는 게 전년도를 준해서 예산을 써라라고 하는 게 준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를 예산을 기준으로 써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준 예산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직 한 번도 준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시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경정 예산 때문에 요즘에 아주 시끌벅적하죠. 그죠? 계속적으로 너무 고치고 소에게는 추가해서 경정 고친 예산이 추가 경정 예산에서 추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경.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재난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부분 안 된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다 추가 경정 예산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이 개시가 1월 1일이잖아요. 그죠? 1월 1일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1월 달이다. 그럼 여기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쭉 6월 달, 6월 달쯤에. 그러니까 개시하고 나서 소위 얘기는
예산이 집행 중에, 지금 집행 중이잖아요. 집행 중에, 즉 성립 후에 우리 요번에 재난기금을 줘야 되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추가로 이 부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추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집행 중에 고치는 그런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추가 경정 예산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고 대신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재난기금도 한 번은 주고 또 줄까 뭐 이런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횟수 제한은 없는데 단지 그 사유는 있어야 돼요. 사유가 뭐냐면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라든지 이러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추가 경정,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의 해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추가 경정 예산 이 부분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가해서 고친다. 예산을 고친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해서 뭐 이렇게 통과 안 시켜져 가지고 안 되는 이런 경우 계속적으로 시간 느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이 추가 경정 예산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예산 비행 과정에 다시 제출하는 이런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당초 예산을 얘기하고요. 준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돈을 써라 라는 얘기.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은 집행한 이후에 그죠? 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쳐서 쓰게끔 하는 이런 돈을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이론에 준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품목별 예산 제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아주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쓰라고 한 그 돈을 왜 안 썼느냐라고 하는 거 있죠. 용처에 쓰게끔 했는데 왜 엉뚱한 데 돈을 썼느냐라는 게 품목별 예산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돈을 10만 원을 주면서 너 새학기 교과서 이걸 써라 라고 했는데 새학기 교과서를 안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게임기를 샀다 라고 하면 엄마한테 가서 뒤지게 혼나죠. 그죠? 그게 뭐냐면 왜 엉뚱한 데 썼느냐 라는 얘기예요. 책을 사라고 했는데 왜 게임기를 사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죠. 그런 것처럼 그죠? 이렇게 용처를 정해줍니다. 품목을 정해주는데 그 품목에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품목에 다른 건 관심이 없습니다. 성과 이런 감정은 없고 이 품목에 이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 라고 하는 것만 역점을 두는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효과라고 하는 거죠.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했느냐라는 거를 이제 관점을 두는데 예를 들면 그 경찰이 뭐 이렇게 동네를 범죄 지역을 이렇게 돕니다. 순찰을 도는데 예를 들면 10회를 돌았어요. 이번 주에 10회를 돌았는데 예산이 한 번 도는데 100만 원을 받았어. 예를 들면 그러면 1000만 원을 들여서 1회당 100만 원을 100만 원의 지출을 쓴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제 성과주의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들여가지고 10회에 이러한 순찰 돌았다라고 하는 1000만 들여서 10번 순찰을 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산제도 이것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다라고 보여지고요. 계획예산제도다라고 하면 계획
계획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예산제도, PPBS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산을 계획 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식했냐, 계획한 대로 이런 부분을 수립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역점을 두는 예산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기준 예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기준 예산제도는 우리가 보통 예산제도를 쓸 때 점중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데 1월 달에는 50만 원을 줬어요. 근데 2월 달에는 40만 원을 주면 여러분 짜증내죠. 뭐야, 뭐 10만 원을 왜 깎고? 이렇게 짜증내죠. 그죠? 그런데 점중주의 예산자는 뭐냐면 1월 달에 50만 원을 줬으면 2월 달에는 5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50만 원 플러스 만 원을 더 주든지 이렇게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을 점중주의 예산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기준 예산제도는 그런 거 딱 무시하고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처음부터 이 사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0에서부터 예산을 주는 제도가 연기준 예산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점중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재정관리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아마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만나면 예산관리, 재정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